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준 7급 3강입니다. 사내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는 사내라는 뜻도 있고 또 젊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밭전, 그 다음에는 또 힘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밭전은 옛날 바스 모양이에요. 바스 모양. 이렇게 가로획, 세로획 이 모든 획들은 밭의 경계입니다. 경계. 그리고 이 빈 곳은 밭이죠. 그래서 밭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힘력자는 옛날에 소를 가지고 이제 쟁기질 하던 그 쟁기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여기는 남자가 쟁기를 가지고 힘을 써서 밭을 가는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쟁기 가지고 밭갈이, 농갈이 하는 사람들은 남자였죠.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가 쟁기로 힘써서 밭갈이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효도 효자로 가보겠습니다. 효도 효. 여기에는 또 효자효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효도 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글은 늙을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늙을로, 이 한자의 약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늙을로를 줄여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늙을로. 그 다음에 또 무슨 글자가 있나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늙을 노자를 자식자하고 합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자식이 부양하는 거다, 봉양하는 거다, 그런 게 효도다, 효행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늙을 노자를 또 구조를 잘 설명해 드려야 효도 효자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늙을 노자는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이 흑토자죠. 흑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있죠? 삐친별입니다. 삐친별. 삐친별. 그 다음에는 이게 비수비자죠. 비수비. 비수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흙은 잘 아시겠고요. 삐침은 여기에서는 삐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팡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팡이. 그 다음에 이 비수비는 여기에서는 숟가락도 아니고 살척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의 뜻으로 쓰였어요. 사람. 여러분들 그때 북녘북 공부하실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등대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 사람이 땅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늙었다, 나이가 드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봉양하는 게 자식이 효도하는 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아들자로 가겠습니다. 아들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아들자는 자식자라고도 합니다. 자식자. 아들자, 자식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자식자라고 하기보다는 아들자라고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갈고리 골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수컷을 뜻한다고 합니다. 수컷을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 아들자에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자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씨라는 뜻도 있어요. 또 종자라는 뜻도 있고 열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공자, 맹자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자, 맹자 할 때 이 자자는 그때도 이 자자를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때 이 자자는 훌륭한 학자, 훌륭하신 분들의 뒤에다가 이 자자를 붙였던 거예요.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뭐 이런 식으로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의 뜻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 자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 아들 자자가 확실히 아들인지 아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여자여 계집여라고도 하죠. 여자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 여자 여가 딸의 뜻으로 쓰였어요. 딸.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는 아들 자자로 쓰였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죠. 수레거로 가시겠습니다. 수레거. 수레거는 옛날에 수레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수레거라고도 하고 차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글자는 훈음이 각각 2개씩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수레라고 하고 어쩔 때는 차라고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보통 바퀴가 2개 있는 거는 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그렇죠? 바퀴가 4개 이상 있는 거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차, 기관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자전차라고는 잘 안 하지요. 또 자동거라고도 잘 안 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동력장치가 있다.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거는 차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레 거자가 들어간 낱말을 한번, 낱말이 아니고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이자는 군사군자지요. 군사군. 그런데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덮을며, 덮을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를 덮는 것처럼 보이죠? 더하기 수레거. 수레거. 수레를 뭘로 덮었어요? 천 같은 걸로. 큰 천, 보자기 같은 수레를 덮었어요. 왜 덮었을까요? 이제 이 수레에 군사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 수레에 군사가 타고 있는지, 무기가 있는지, 식량이 있는지, 군사가 몇 명이나 타고 있는지 이거를 모르게 위장을 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동자로 가겠습니다.
움직일 동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네요. 움직일 동,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여. 뭘로 움직입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움직일 동. 자, 이 글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무거울 중자네요. 무거울 중.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힘력자가 있네요. 힘력. 그러면은 이 글은 무거운 것을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다. 무거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힘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서 무겁다는 것은 무게가 무겁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힘이다. 능력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무거울 중자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무거울 중자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람인 다 아시죠? 또 더하기 동력동. 동력동, 동쪽이다, 동쪽으로 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동력동자의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자루라고 그래요. 자루.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자루. 자루 속에다 이렇게 물건을 넣었어요. 물건을 넣으면 여기에 이제 가득 물건이 차겠죠?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이렇게 묶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등에 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무겁다. 그런데 이제 또 가다가 풀러가지고 또 물건을 또 넣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겁다 그런 뜻도 있고 거듭 그런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거듭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죠. 만들 공자로 가겠습니다. 만들 공자는 장인공이라고도 하고요. 만들 공, 장인공, 또 제주공,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는 자, 여기 만들 공자에서 이 윗부분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 여기 아래는 땅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는 이게 뚫을권이죠? 뚫을권인데 여기는 또 뭐를 뜻할까요? 하늘과 땅의 기가 통한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데 왜 여기가 만들 공일까요? 또 그 이유가 있죠. 이 만들 공은 옛날에 그 장인이라고 하면 기술자를 뜻합니다. 장인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본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만든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인이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과 땅보다는 그 물건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물건의 성질을 알았다. 그 물건의 성질을 잘 알아야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인 공자가 들어간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런 글자. 이거는 강강자예요. 강강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점이 3개 있죠? 이 점 3개는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물숫자가 다른 글자와 합해져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물숫자를 이렇게 앞에다 써주면 이게 넓적해지지요. 그래서 글자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도 사람처럼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거를 삼수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뜻은 물 숫자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말씀하러 가겠습니다. 말씀하러 한번 보실까요? 말씀하. 빨리빨리 안 써지네요. 여기는 또 구조가 이렇지요. 이 구조는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뭐가 나와야 되겠죠. 말씀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혀설이 나옵니다. 혀 다 아시죠? 혀설. 그러면 이제 설명해 들어볼까요? 혀를 가지고 말을 되게 하는 것. 혀를 가지고 말을 되게 하는 것. 그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말씀은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은 구조가 또 이렇습니다. 매울신. 또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입구 이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입구자는 꼭 입이라는 뜻보다도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구자는. 그러면 이 매울시는 꼭 음식 맛이 맵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몸이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자는 원래 옛날에 죄인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가하던 그 형벌 도구예요. 도구. 이 윗부분은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합니다. 이 윗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손잡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죄인에게 형벌을 가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입구자를 보시면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입구자는 몸이에요. 몸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를 내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잘못하면 큰 형벌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활자로 가야 되겠네요. 우리도 살아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시지요. 사활. 여기에는 뭐 생활할 그런 뜻도 있고요. 활기차다, 활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방금 나온 글자가 있었죠? 혀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될까요? 혀는 물이 있어야 산다. 혀에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활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 단어를 한번 볼까요? 생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생활. 이 생자는 태어날 생자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뒤가 활이 있으니까 또 무슨 뜻이 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대답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대답답은 또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대답한다, 답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답, 답, 대답한다, 답한다. 자, 여기에는 이 위에 있는 거는 대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대나무. 대나무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대나무 잎 2개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부분은 합할 합자. 합할 합자는 합한다는 뜻도 있고 맞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합할 합, 맞을 합. 이것 말고도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이 대답 합자를 설명하는데 이 2가지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대나무 잎 2개를 그려놓은 건데 대나무 2개가 아니고 대나무가 여러 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대나무라기보다도 주간을 뜻해요. 주간은 또 뭐냐? 옛날에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말려서 지금의 종이 대신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런 거를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제 멀리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라고 이렇게 써요. 글을 써가지고 이제 B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B라는 사람도 그러면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묻는 것 질문이 되겠죠. 묻는 것 질문 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문. 여기는 또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질도 되지만 여기는 답이 문이에요. 물어볼 문.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묻고 답하고. 그래서 주간에 이쪽하고 이쪽이 맞다 그런 뜻이에요. 주간에 한쪽 또 다른 한쪽이 맞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질문하고 답이 맞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문답 그러면은 문은 묻는 것, 답은 대답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동쪽을 물으니 서쪽이라고 대답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쪽을 물으니 서쪽이라고 대답한다. 무슨 뜻인가요? 얘야 여기가 내가 지금 동쪽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동쪽이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 대답하는 아이가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동문서답이라는 이야기는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동문서답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니불자를 보시겠습니다. 아니불은 아니불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불, 아니부 이렇게 2가지 의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어떤 분들을 설명하기를 이 글자는 꽃의 암술의 시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꽃의 암수로 시방을 본떠 만든 글자다. 그런데 왜 아니불이 된 거예요? 갑자기 꽃의 암수로 시방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아직 읽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씨는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아직 씨는 아니다. 그래서 이 아니라는 뜻의 부정사는 부정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 또 새가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랬던 저랬던 아니라는 뜻은 들어있죠.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한일자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 그때는 하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새의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새의 모양. 그래서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다 아니다. 못했다. 그래서 부정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돼서 아니불 또는 아니부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